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해 이른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발열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 누적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이고 사망자는 10명에 달했습니다. CNN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방역 지원을 위해 급파된 중국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병원에 제때 갈 수 없는 코로나 환자들은 최소 5일간 독방 격리를 해야 하며 부득이 한 방에서 자야 한다면 머리와 발을 맞대고 자라는 등 세부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북한 코로나19 상황이 공식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 지원은 북한과의 대화 진전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백신은 여유가 있는 반면 치료제는 국내 사용을 우선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꿀벌 개체 급감으로 생태계 연쇄 파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개량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 생존력을 극대화한 새로운 유전자 개량벌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비롯해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가 오는 20일 발표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안착기 전환을 두고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오는 20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오는 22일까지 한 달간 이행기를 뒀습니다. 이행기가 끝난 뒤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하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통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했던 것처럼 논의 구조를 갖출 것 같다며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누적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간부들을 질책하고 인민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발열 환자는 39만 2,92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10만 명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공개한 발열 환자 현황을 보면 평양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당뇨병이나 심장질병, 고혈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의 긴급 지시에도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다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민군을 투입하라는 특별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평양 대동강구역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 공급과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속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방역 상황 속에 확진자 규모가 연일 불어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구체적인 자가격리 지침을 공개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소개한 자료라며 병원에 제때 갈 수 없는 코로나 환자들은 자택에서 최소 5일간 격리하며 가급적 독방을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부득이 타인과 접촉해야 한다면 1.8m의 간격을 둬야 하고 가족들과 한 방에서 자야 한다면 머리와 발을 맞대고 자라고 세세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생제 사용 등 모든 약물 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며 격리 중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 후송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만 해열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첫 증상이 나타날 때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북한 코로나19 상황이 공식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백신은 상당한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고 치료제는 국내 사용 우선권을 분명히 한 이후에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서구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측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본격 검토할 수 있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백신은 하반기 공급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여유분이 비축돼 있어 북한과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백신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치료제는 국내 사용 우선권을 분명히 한 이후에 추가적 조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CNN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중보건체계와 대부분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고 불투명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붕괴된 의료체계와 검사 장비 부족으로 북한에선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발생한 대규모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종인 BA4와 BA5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BA4와 BA5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가 각각 2건과 1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두 변이 감염자들이 증상이 없거나 또는 발열, 기침 등 경증을 보였다면서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A4와 BA5 변이는 올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현지에서 우세 종유됐다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1일 현재 16개국 이상에서 두 변이 감염자가 최소 1,000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꿀벌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양봉업계는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가 위기 국면에 놓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병이나 기후변화에 강한 벌 등 유전자 개량벌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집계된 국내 꿀벌 수는 216만 통입니다. 지난해 꿀벌 수가 270만 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마리 가운데 1마리 꿀로 사라진 겁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꽃가루를 퍼뜨릴 곤충이 감소해 농작물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벼와 채소 등 농작물의 30%, 딸기나 멜론처럼 온실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70%가 꿀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꿀벌 실종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확산을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꽃이 빨리 피고 개화 기간이 짧아져 꿀벌은 꿀을 채취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병충해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꿀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충들, 응애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해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살충제들을 과다 사용한 부분. 국내 과학자들은 꿀벌 유전자를 개량해 치명적인 질병을 견뎌낼 벌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꿀벌 유충에 기생해 영양분을 뺏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진드기
꿀벌 응애에 강한 장원벌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벌과 비슷하지만 바이러스 저항 단백질을 많이 생성해내도록 유전자를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질병이 생기지 않았고 꿀 수집 능력도 1.3배 향상됐습니다. 토종벌 개체수를 늘릴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토종벌은 선천적으로 꿀벌 응애에 감염되지 않지만 10여 년 전 낭충봉화 부패병 유행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한 완전한 저항성을 가진 한라벌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생존해 있던 지역에 벌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집된 벌들의 이제 저항성을 다 테스트를 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세대를 거쳐가지고 저항성이 완벽한 품종으로 이렇게 선발된 품종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는 온도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벌 품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암호를 수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수학적 암호가 등장했는데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특수 암호를 국내외 한국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풀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 단위인 비트를 기본으로 작동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적용돼 00과 01, 10과 11과 같은 4가지 정보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만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급증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양자 역학 현상을 이용하면은 동시에 다 이렇게 쪼개져서 길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적인 경우보다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복잡한 암호를 풀어내는 시간을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개발될 양자 컴퓨터로 비교해봤습니다. 온라인이나 얼굴 보안, 스마트폰 보안 등에 사용되는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슈퍼컴퓨터로 푸는데 100만 년이 걸려 사실상 완벽한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1초에서 하루 만에 암호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암호라도 뚫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대비해 새로운 난공불락의 암호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돼 연산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계산 불가능한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이 이 암호의 공략법을 찾아냈습니다. 암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게 쪼갠 뒤 각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풀어낸 것입니다. 잘게 나누어 격파하는 분할 정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양자 컴퓨터로 선형 잡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를 풀어내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후에 이제 양자 암호를 공략하는 측면 혹은 양자 암호의 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국내 한국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양자 정보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지난달 YTN에서는 3D 프린터로 초단기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안전성이었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설계도와 재료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기술,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초단기간에 집까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2층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단 20일, 7천만 원.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훌쩍 넘긴 기사에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충격에 대한 안전성. 시청자 반응을 보고 집을 지은 업체가 후속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차량 충돌 테스트. 대형 크레인에 2.5톤 차량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 기둥에 사정없이 돌진. 차량 앞범퍼는 움푹 들어갔습니다. 벽면은 어떻게 됐을까? 충격 실험을 한 벽면입니다. 부서진 곳도 없고 균열이나 금이 간 곳도 없이 멀쩡합니다.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유리창은 물론 주택 내부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6톤 정도에 오늘 멀쩡히 버텼는데 45메가파스칼 정도 되면 한 40톤 정도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게끔 설계해 놨습니다. 소외계층에 저렴한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3D 프린팅 건축.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사람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폭파 시험, 그다음에 화재 시험, 많은 실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은 줄이면서 인력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확인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 내구성 실험 외에도 사람이 거주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20살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 환자 수는 지난해 1,374만 명으로 1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성인의 30.9%로 사회 노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율을 보정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7.7%입니다. 특히 남성의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1.2%에서 지난해 28.6%로 여성의 상습폭보다 3배 이상 많이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기기 부품이나 반도체의 표면을 보호하는 용액 등을 제조하는 한 업체입니다. 니켈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 특수기법으로 제조한 뒤 중국과 베트남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다음에 원재료로 바꾸고 제품으로 바뀌어서 또 우리 자회사한테 팔고. 그런데 최근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데 거침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은 2~3배로 치솟는데 판매 가격에는 그만큼을 다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자재 부분은 상승을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나름대로 감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들은 사실 예상이 너무 어려워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통상 수출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강세는 달러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경쟁국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환율 역시 어떻게 보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부품업계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철강업 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4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8.7% 늘어났는데도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탓입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올라 어느덧 1,300원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와 강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며 피난민 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의 마을 집집마다 러시아군이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40km도 되지 않는 제2도시 하르키우를 어렵게 탈환했습니다. 하르키우는 키이우와 마리우폴, 동부 돈바스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다시 되찾은 겁니다. Ми тут, ось з нами прикордонник, передаємо йому знак за нашою спиною, який знак 910 дроб 1. Пане президент, ми дійшл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퇴각한 하르키우 인근 마을에서 러시아군 시신 40여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러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80%를 장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ussia's war in Ukraine is not going as Moscow had planned. They failed to take Kiev. They are pulling back from around Kharkiv.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하루키우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을 도시에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Окупанти досі не хочуть визнавати, що знаходяться в глухому куті і що їхня так звана спецоперація вже збанкрутувала. Але обов'язково настане момент. 러시아군의 퇴각 소식에 피난민 2,000명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네우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아직 러시아군의 공격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기반 시설을 조금씩 재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넓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어 향후 몇 주간 장거리 폭격이 이어지는 힘든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인간은 뛰어난 두뇌로 힘이 세고 날쌘 모든 동물들을 제압하고 무서운 천재지변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해왔죠. 그런데 한없이 작고 하찮은 바이러스에게는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인간의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19도 그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그 심오한 화두를 신나는 과학 이야기로 풀어놓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주 핫 이슈. 8,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부동의 1위는 과학자.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직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영재들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기정통부와 과학창의재단은 R&E 지원을 체계화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잠깐! R&E가 뭐냐고요? R&E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의 약자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자기주도적 학습인데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직접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대표적인 과학영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R&E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개의 실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다분야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학술지 게재 기회와 특허 출원 지원 등 후속 지원 활동도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도전과 과정을 중시할 수 있도록 실패한 R&E에도 시상을 하는 특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과학 영재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발판을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과떡! 누리호가 다음 달 2차 발사를 앞둔 가운데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눈앞에 둔 만큼 우리나라도 우주를 향한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발사체 개발이 필수겠죠. 그럼 차세대 발사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짝 엿보자면 누리호가 3단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2단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단엔 100톤급 엔진 5기, 2단엔 10톤급 엔진 2기가 설치되고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2030년 차세대 발사체가 완성된다면 지구 궤도 위성을 자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달과 화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데요. 우리나라 자력 발사체로 우주여행 가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뭐해? 40년째 모태솔로인 나 연애가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하다.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세란이 소고기 사주세요. 소고기. 속이 너무 안 좋다. 하지만 사실
나도 한 번쯤 저런 통화를 해보고 싶다. 나에게 덕이 왔다.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고백? 혹시 내일 오후에 과천과학관으로 나와줄 수 있니? 당연히 가야지. 과천 과학관? 그래서 모태솔로 현미는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달려갔는데 와, 멋지다. 어디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분인가? 호호, 왠지 느낌이 온다. 맞는 것 같은데. 오, 저분인가 봐, 저분인가 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개그맨 뵙겠습니다. 한현민입니다. 네,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김선자 연구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 연구사님. 네. 저 여기 과천 여기 과학관에 왔는데 고백을 한다고요?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네? 그게 뭔 소리래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이러스가 고백을 한다는 컨셉트로 바이러스와 공존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이름하여 바이러스의 고백전입니다. 아이 근데 이게 무슨 사랑 고백도 아니고 바이러스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금 실망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백을 바이러스한테 받다 보니까 그쵸. 좀 황당하긴 한데 네, 조금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고백이라는 뜻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이 있거나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이제 고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알려주는 전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고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고백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총 4개 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존은 공존과 조화의 존이에요.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금 현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구상에 여기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저희를 있게끔 해준 것도 바이러스네요. 그쵸. 약 40만 년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는 동물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수백만 종인데요. 인간이 밝혀낸 것은 그중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근데 여기는 박쥐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웬 박쥐? 네, 자연계 바이러스들이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박쥐에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예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랑 박쥐의 관계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박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1000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체 포유류 중에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요. 제가 앞에서 네. 바이러스랑 인간이 같이 공진하여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흔적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현미 씨 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현미 씨 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 제 몸에 네,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요. 네. 그걸 확인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네. 거울 앞에 서자 뭔가가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RNA 바이러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8%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인간의 태반을 만들어주는 유전자도 바이러스로부터 왔고요.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크 유전자 또한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외에도 바이러스는 생태계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닷속의 박테리오파지인데요. 바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균들을 박테리오파지가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의 바다 생태계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존에 왔습니다. 예, 이곳은 낯선 만남과 갈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바이러스랑 이제 우리 인류가 뭐 한바탕 붙는 건가요? 그쵸. 네. 사실 1존에서는 서로 바이러스랑 인간이 공존해 오면서 조화로운 관계,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다면, 2존에서는 이제 그 만남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연에 있어야 하는 바이러스들이 산업화로 인한 생태 파괴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향하게 되고 가축들은 공장 같은 시설에서 사육화되며 바이러스의 집중 타깃이 되고 맙니다. 또한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의 발달은 바이러스를 더 빨리 퍼뜨리는 원인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바이러스의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안에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안에 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어머, 잠깐만, 이거 코로나19도, 우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외가닥 형태의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 물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어요. 두 줄기로? 네, 그래서 쫙 풀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제가 되거든요. 근데 RNA는 한 가닥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딱 일어나면 옆에서 상부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직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잘못돼서 나 어떡하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각각 따로따로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가 되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RNA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21세기에 나타난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전시물.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 카페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 친구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주황색은 감염자, 그다음에 흰색은 백신 미접종자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뭐 손전등 마술. 같은데? 네, 손전등인데 딱 갖다 대면 재밌는 상황이 나와요. 잠시만요. 네. 우와! 손전등을 대자 색다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카페 안 사람들의 호흡기 상태가 보입니다. 갑자기 안 보이던 화면이 막 보여요. 우와, 이런 거 봐봐. 우와. 그리고 저기 주황색은 보면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비강 안에 있는 섬모세포에 처음으로 감염이 돼요. 그러면 이 섬모세포가 저기 보면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섬모 운동을 하거든요. 약간 해파리 무슨 해조류처럼 이거 움직이네? 네네. 이야, 근데 이거 되게 재밌게 해놓으셨다.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네. 이러면 보이네요. 바이러스의 이동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물이네요. 다음은 세 번째 존으로 이동. 혼란과 타협이 주제인데요. 코로나19가 퍼지며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가짜 뉴스가 양산됐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됐고 각종 신조어들도 생겨나며 하나의 문명이 됐는데요. 네 번째 존은 그런 바이러스와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원 헬스라고 그래서 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환경을 이제 살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구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쿠션들이 있어요. 네. 공장형 사육장과 과도한 건축물, 일회용품을 상징하는 쿠션을 올리자 주변에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지구의 환경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바이러스들을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잡았다. 이압. 터뜨렸다. 이압. 터졌다. 그렇게 현미는 폐장까지 바이러스 퇴치에 힘썼다고 한다. 새로운 눈으로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었던 바이러스의 고백 기획전. 네, 전시는 8월 28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보러 오세요.
봄꽃만 보면 눈이 충혈되거나 재채기가 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꽃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키는 위협이 되곤 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봄꽃마저 두려운 질환, 알레르기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알레르기 정말 너무나 익숙한 말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진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는 우리를 이제 위협하는 존재는 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그것이 침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한테 별다른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어떤 오해가 생겨서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또 다시 만나면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계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란 우리 체내 면역계가 우리 몸에 그다지 해롭지 않은 물질을 적으로 오해해서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나 뭐 개나 고양이 털, 그다음에 꽃가루, 음식물, 약물, 금속 화장품 같은 물질들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면역계가 해당 물질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생겨서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면역계의 기억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시 만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반복돼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지금 알레르기 반응 물질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반응하는 물질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도 그 관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만난지에 따라서 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면역계도 어떤 물질을 만날 때 그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같은 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지만 네. 모두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잘 생기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다양한 세균 감염 또는 바이러스 감염, 공해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어떤 부위를 면역계가 기억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 하나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펩타이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입안이 좀 간질간질하는 정도의 증상을 유발하지만 또 다른 것은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아나필락시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 이 알레르기에서 나오는 용어였군요. 자, 인간관계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해가 쉬운데 그 알레르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레르기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전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특정 장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을 들 수 있고 네. 요즘에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코, 호흡기, 피부같이 다양한 장기에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가요?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반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네. 코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물처럼 이제 줄줄 흐르는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 그리고 눈과 코의 가려움,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고 기관지에 나타나는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날 경우에는 심한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발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알레르기 관련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때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초기에 분비되는 대표적인 물질인 히스타민은 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호소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을 하고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뭘까요? 알레르기 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유전적으로 타고난 내적인 특성과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접했는지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모 중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녀의 50%에서 그리고 부모 두 분이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자녀의 75%가 알레르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는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환경인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레르기 병력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알레르기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는 알레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알레르기가 없었더라도 즉 유전적으로 체질이 비슷하더라도 예전과 지금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대한테는 알레르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기오염, 항생제 사용,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식생활 등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은 체질을 가지더라도 알레르기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앞서 면역계에 이제 오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나빠졌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긴 물질을 잘 피해서 사시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집안에 진드기가 서식할 환경을 제거하고 이불, 커튼, 베개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원인 물질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히스타민을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항알레르기 약물이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면역계 오해를 풀어주는 것으로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아주 극소량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극소량에 적응을 시킨 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용량을 올려 면역계를 설득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투여하면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양도 별다른 반응 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방법은 정기적으로 복습을 해야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는 5년 정도 유지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알레르기는 사실 뭐 감기할 듯이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급성 쇼크 같은 심각한 또 상황까지 이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어떤 알레르기가 조금 특히나 위험할까요? 네, 심각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혈관 부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발생 자체는 극히 드물지만 급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거나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백신 전에는 우리가 뭐 곤충에 물리거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자마자 쇼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항생제, 항암제, 조영제 등 약물입니다. 혈관 부종은 피부 또는 그 점막 아래 피하 조직이 갑자기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려움보다는 통증이 더 흔하고 피부에 나타나는 두드러기보다는 증상 가라앉는 속도가 뭐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좀 더디게 일어납니다. 특히 혈관 부종은 일시적인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아니라 유전성 혈관 부종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대중과 의료진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말미에 언급하신 그 유전성 혈관 부종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유전성 혈관 부종은 우리 체내의 염증을 조절하는 C1 에스트라제 억제제라는 그 효소가 예.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하고는 기전이 다른데요. 예. 하지만 입술, 눈꺼풀 등 얼굴, 그리고 손이나 발, 소화기, 후두, 생식기 등 다양한 부위에 부종이 발생해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외관상 모습으로는 알레르기성 혈관 부종과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 혈관 부종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서 이제 환자가 이제 심한 고통을 겪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소화기관에 발생한 부종으로는 이제 복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맹장염이라든지 장폐색 등 다른 외과 질환으로 오인되어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 또 특히 후두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얼굴, 몸 곳곳에 가렵지 않은 이 부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치료와 관리도 참 잘 해야겠지만 예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레르기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마다 그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맞는 관리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으로는 그 피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질도 피해줘야 되지만 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긁지 않도록 약물로 증상을 조절한 후 적절한 보습과 또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또 한편 호흡기 알레르기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실내 청결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호흡기가 자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황사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레르기는 면역의 오해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음식이나 물질을 잘 피하면 괜찮지만 또 그 방심하면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봐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기장을 쏘아주면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을 분해하는 입자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서로 다른 금속 소재 두 가지를 접합해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자기장을 가한 결과 조직 손상을 일으킬 만한 열 발생 없이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쥐의 뇌세포에 개발된 나노 입자를 적용하고 자기장을 가했더니 알츠하이머병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체가 전자와 반응해 결국 분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의 뇌에 축적되는 단백질로 알츠하이머병 발생과 상관성이 높다고 알려졌고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분해가 어렵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소아 청소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관련한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우선 이달부터 7개월간 34억여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관련 진단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연세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 지표로 활용 가치가 큰 뇌파와 안저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2학년 박두고 학생의 손가락 추적 시스템과 광학문자 판독장치를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안경이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두고 학생은 카메라의 손가락 추적 시스템과 광학문자 판독장치 등의 기술을 입혀 모자와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객체 탐지와 위치를 찾는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는 중고등학생 대상 가장 큰 규모의 과학기술 관련 대회로 올해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실종 치매 환자를 찾는 스마트폰 앱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는 디자인학과 김황, 이승호 교수팀이 개발한 실종 치매 환자를 찾는 앱 등 스마트폰 앱 4종이 IF 디자인상 어워드 2022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치매 환자와 주변 이웃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예상 위치를 주변 이웃들에게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탈탄소 시대 풍력 발전이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풍력 발전기의 성능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원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풍력 발전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기 배전 계통 연구자 김명기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